보기 흉해. 저런 것들이 우리 건물 앞에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경비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 앞 노숙자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응급실 복도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을 시도하던 간호사는 낡은 지갑 속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회장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강민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회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김진혁 회장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한눈에 상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누가 시간 낭비인지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안이라 불렀고 그는 그 평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 20년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 채용부터 거래처 선정, 투자 결정까지 모든 순간 그의 판단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지원자를 보면 3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 판단은 대부분 옳았고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능력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는 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능력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임원들을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쓸만하다. 저 사람은 이제 한계다. 저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류되고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마치 상품을 분류하듯 재고를 관리하듯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맞아떨어졌기에 그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동료였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배경이었으며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은 풍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건너뛰었습니다. 보이지만 보지 않는 것,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웨이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일 뿐이었고 발레 파킹 직원은 차를 가져다주는 도구였으며 청소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도 눈을 맞추는 일도 이름을 묻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대화 상대가 아니라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저였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여행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하는 사람. 하지만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가족이 아니라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 후보였습니다. 큰아들은 경영 감각이 있고 딸은 사교성이 뛰어나며 둘째 아들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성적표를 보며 투자 대비 효율을 계산했고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며 회사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거래였고 모든 만남이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그의 가슴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냉정함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스스로도 그것이 냉정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장을 보는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였지만 표정은 보이지 않았고 몸은 보였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았으며 존재는 인식했지만 인격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삶이었으며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토대였습니다. 판단하고 분류하고 선택하고 버리는 것.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려나가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불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리더라고 칭송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경영자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계속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 무엇이 희생되었는지, 그 모든 효율 속에서 무엇이 잃어버려졌는지, 그 모든 합리성 안에서 무엇이 죽어갔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생각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년을 살아왔습니다. 판단하는 삶, 분류하는 삶,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쌓여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부유하지만 메마르며 높은 곳에 있지만 외로운 사람.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 건물 앞 화단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낡은 가방과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아침 그 모습을 보고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건너뛰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경비원이 인사를 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그 모습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왜 유독 그 남자는 기억에 남는 것일까요? 다음 날도 그 남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그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녁 퇴근길에 그 남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일부처럼 화단의 조경처럼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고 건물에 들어설 때 뒤돌아보게 되었으며 사무실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슬렸습니다. 처음에는 미관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 앞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임원들도 불편해했습니다. 건물 관리팀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쾌감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 남자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시선이 마주치면 곧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으며
방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유독 신경 쓰이는 것일까? 길거리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역 앞에도 있었고 공원에도 있었으며 지하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는 질문을, 말 없는 고발을, 침묵의 항의를 던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김 회장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눈빛, 세상과 단절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본 것 같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회장은 의도적으로 그 남자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반대편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설 때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의식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건물 밖 어딘가에 그가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 내일 아침에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집에서 식사할 때도 문득문득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회장님 건물 앞에 노숙자가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거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 조치가 필요하다, 경비팀에 지시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방치하면 더 모여든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어 입에 댔지만 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더 무거운 그 눈빛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눈빛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가 거슬리는 이유는 그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침묵과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김 회장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나면 답해야 할 것 같았고, 답하고 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김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수첩을 펼치고 대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곧 경쟁력이며 외부에서 보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화단 관리, 보도 청소, 조명 점검 등 여러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건물 앞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회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익힌 암묵적 소통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건물 앞 노숙자를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회사 관리 차원의 당연한 조치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일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팀장이 비서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건물 앞 통행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특히 무단 점유와 불법 체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경비팀장 역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환경에서 일해온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첫 출근 시간 전에 조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령은 내려졌고 내일이면 실행될 것입니다.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경비원 3명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이며 무단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것,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요청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도 항의하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담요를 접고 비닐봉지에 작은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천천히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도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남자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고 그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속에서 그 남자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짐을 챙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는 뒷모습이 구부정한 어깨가 무거운 가방을 든 손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지친 것 같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영업 실적 보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인사 안건 논의.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하고 승인하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건물 앞이 깨끗해졌다고, 이제 방문객들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결단력은 대단하다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는 능력이 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건물 앞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슬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화단도 깨끗했고 보도도 깔끔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불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왜인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김 회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앞 화단도 보도도 빈 공간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밤을 보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당연한 조치였고 필요한 결정이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되뇌었지만 그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던 그 모습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떠나던 그 모습이. 김 회장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밝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골목에, 어느 다리 밑에, 어느 공원에.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까? 추울 텐데. 배고플 텐데. 무서울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으며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되돌려야 한다고. 하지만 김 회장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외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을 묵살하고 마음을 닫는 것. 그리고 그 외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건물 앞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처럼 오후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저녁에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정확히는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고 경찰도 출동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응급처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30층 아래 거리에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들이 통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들어섰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상당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숙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남자일까? 건물 앞에 있던 그 남자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심에는 노숙자가 많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꼭 그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으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 회장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곳은 다시 평범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0분 후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신원 미상의 노숙자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소지품이 거의 없었고 신분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격자 중 한 명이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앞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건물 경비팀에도 문의했고 경비원들이 사흘 전에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건물 앞에 있던 그 남자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고이며 법적 책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는 건물 밖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이며 회사는 단지 사유지 관리 차원에서 퇴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혹시 언론에서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회사 밖에서 일어났고 그 남자를 내보낸 것도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여전히 건물 앞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더 혼란스러워졌으며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의 병원에서 그 남자는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밤 10시쯤 김 회장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보호자냐고 물었고 김 회장은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태는 매우 위중하고 의식도 없으며 다음 24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지품에서 발견된 낡은 명함을 언급했습니다. 그 명함에서 보호자로 추정되는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름이 적힌 다른 서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강민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지만 김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이름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 25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이름. 인정하지 않았던 이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온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흘 전에 쫓아낸 그 남자였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김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남자일 수가 있을까? 건물 앞에 있던 노숙자가 자신이 거슬린다고 내보낸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25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 책임지지 않았던 아들이. 김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하필 이 건물 앞에 있었는지, 왜 유독 신경 쓰였는지, 왜 그 눈빛이 익숙했는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를 그 남자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앉아있던 모습,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던 모습, 천천히 짐을 챙기던 모습, 고개를 숙이고 떠나던 모습. 그 모든 순간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외면했고 명령했고 쫓아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서 혼자서. 아버지는 30층 사무실에서 떨고 있고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너무 늦었지만 김 회장은 새벽 5시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짐이었고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밤새 들어온 환자들로 복도는 붐볐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안내 데스크에서 강민우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중환자실 2층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김 회장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느끼게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대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밤을 지새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떻습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간호사를 불러 강민우의 보호자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는 신분증을 요청했고 관계를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두부 외상이 심각하고 뇌출혈이 광범위하며 여러 곳에 골절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뇌 기능도 거의 정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깐이라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보호자에게는 짧은 방문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였고 경고음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에 연결된 채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주사줄이 꽂혀 있었으며 입에는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김 회장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의 일부, 눈 주변, 턱의 선.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닮았습니다. 눈썹의 모양도, 코의 선도, 턱의 각도도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25년 전에 태어나 혼자 자랐고 어머니마저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으며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쫓겨났고 결국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들. 자신이 외면했던, 버렸던,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을, 생과 사 사이를 떠도는 그 존재를.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셨냐고, 환자분의 병력이나 과거력을 아시는지.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2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가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으며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버렸을 때 단지 법적 책임만 회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도 교육도 미래도 모두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아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며 안전한 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꿈도 꿀 수 있었을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지, 깨어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지. 의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로서는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몇 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경과를 따를 것인지. 그것은 보호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 와서 아들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보호자였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고 거리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무게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위층 어딘가에서 아들이 생과 사를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여전히 기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깨어나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선택은 이미 결과가 되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고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들킬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큰아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 며칠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결제가 필요한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자신 있게 서류를 설명하는 태도, 사업 이야기를 할 때의 열정적인 표정. 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정성껏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저 아들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인정받은 아들입니다. 반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또 다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큰아들은 서류 설명을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회사 주식 배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여동생의 지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결국 핵심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지배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답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요 며칠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바로 사업 이야기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회사와 재산이 아닐까요? 큰아들이 나간 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시니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이 불편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끝에 슬쩍 꺼낸 말이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투자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션 관련 사업이라고 했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으며 아버지가 도와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지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 앉고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해관계일까요? 정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저녁 무렵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서운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며칠을 밖에서 지낸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은 남편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자선 파티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누구를 초대할지, 어떤 기부를 할지, 어떤 언론사를 부를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교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해관계로 유지되는 관계.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살지만 함께하지 않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비싼 식탁, 고급스러운 음식, 정돈된 대화.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감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성사시킨 계약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어떤 차를 샀고 누구는 어디로 여행을 갔으며 누구는 무엇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학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언제 출국할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진짜 관심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요 며칠 이상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내일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회사가 망하고 재산이 사라지고 지위가 무너진다면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족으로 대할까요? 아니면 떠나갈까요?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고 남이 될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답을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답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졸업식 때, 생일 파티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만 지은 표정이었을까요? 돈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은 아닐까요? 안정이 있어서 웃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그 웃음도 사라질까요? 김 회장은 사진틀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학위복을 입은 아들 옆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뿌듯했던가요? 내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축하 파티를 열었으며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은 어땠을까요? 대학은 갔을까요? 고등학교는 졸업했을까요? 졸업식에 옆에 서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축하받았을까요? 선물을 받았을까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김 회장은 사진틀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아들에게 준 모든 것이 다른 아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니까요. 한 아들이 받은 모든 사랑이 다른 아들이 받지 못한 사랑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휴가 사진. 모든 순간에 큰아들과 딸과 둘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아들이,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지 피를 나눈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산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진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시간과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었을까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김 회장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자신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였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 둘째,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돈을 주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어쩌면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한 명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법적 가족은 있었지만 감정적 가족은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판단하고 분류하고 계산하고 거래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개인 금고를 찾았습니다. 은행 지하에 있는 개인 금고실이었습니다. 오래전 봉인해둔 서류들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5년 전의 기록들,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온 증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봉투와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강민우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강은주, 출생일은 2000년 3월 12일, 출생지는 서울시 관악구. 그리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공간. 그 빈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빈칸에 들어갈 이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처음 3년간 매달 보낸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50만 원씩.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무게를 덜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마저도 3년 후에는 끊겼습니다. 사업이 바빠졌다는 핑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변명,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 실제로는 그냥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편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옛 연인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종이는 바래졌으며 글자는 희미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웃음이 많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가끔은 무너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견디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아이가 언제 알게 될지 걱정된다는 것, 그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는 것, 언젠가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것.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을 찾아가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문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것만은 부탁합니다. 김 회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간청. 한 번이라도 안아달라는 애원.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건물 앞에 있을 때 외면했으며 마침내 쫓아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그 간절한 애원을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오후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밀리에 만났고 거액을 지불했으며 강민우의 지난 25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건물 앞에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강민우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았습니다. 눈매도 미소도 얼굴 윤곽도 비슷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던 아이가 어떻게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강은주는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강민우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친구들을 잘 도왔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도 좋았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침묵했고 가족 행사에 혼자 어머니만 오셨을 때 주눅 들었으며 아버지의 날이 되면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나중에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즉사였습니다. 16살 강민우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쪽 친척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아버지 쪽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였습니다.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공부할 여유가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립 공장, 물류 창고, 건설 현장.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었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작은 월세방을 얻었으며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 진학을 꿈꿨으며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고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우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선배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연락이 끊겼으며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축은 사라졌고 빚만 남았으며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 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피했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쉼터를 전전했지만 점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는 정확한 경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서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진혁이라는 이름과 회사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강민우는 그 정보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버지는 자신을 알까 기억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받아줄까 거부할까? 결국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구 앞에서 며칠을 머뭇거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고 두려웠으며 거부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다가와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혹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쫓겨났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고 이곳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으며 건물주의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김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자신의 죄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모든 고통 앞에 자신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었다면 아들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로서 함께했다면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깨어날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깨어난다 해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현 상태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설사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공호흡기와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환자에게 최선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경과를 따를 것인지 보호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병원을 찾을 때마다 같은 모습만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니터 수치, 규칙적인 기계 소리, 움직이지 않는 몸. 어느 날 김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다른 환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고 세 자녀를 키웠으며 손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한 달째 의식이 없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반응이 없어도 들리는지 모른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주는지 모른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들과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아니라 50일도 50시간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슨 권리로 아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 시간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고 기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들리지 않겠지만, 반응이 없겠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었다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었다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아팠을 때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고, 힘들 때 안아주고 싶었다고, 외로울 때 함께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병원에서만 보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 머물던 곳, 시간을 보내던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우가 최근 몇 년간 머물던 장소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탐정은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노숙자 쉼터, 지하철역, 공원, 다리 밑. 아들이 밤을 보내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먼저 노숙자 쉼터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강민우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까지 가끔 왔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잤을 침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천장은 낮았으며 창문은 작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이 잤습니다. 다음으로 아들이 자주 가던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환승역이었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한쪽 구석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들에게 다가가 강민우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고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았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종이와 연필로 무언가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탐정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했으며 예술가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가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벤치가 침대였고 공원 화장실이 욕실이었으며 분수대가 세면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신문이 이불이었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음식이 식사였습니다. 김 회장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았을 풍경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들었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느꼈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없어졌고 가로등만 켜졌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아들은 이런 밤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김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삶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며
설사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생각을, 마음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우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최종 소견을 냈습니다. 뇌사 판정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은 기대할 수 없고 인공적인 생명 유지만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가? 진짜 아들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환자가 느끼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기계가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원했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비록 물어볼 수 없었지만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이 상태로 계속 있기를 원했을까요? 의식도 없이, 깨어날 희망도 없이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삶을 원했을까요? 결국 김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과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으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그 2주일 동안 김 회장은 매일 병원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중환자실 옆 대기실에 있었고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함께 있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이야기,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습니다. 아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외면해서, 쫓아내서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은 새벽부터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를 했고 법적 절차를 최종 확인했으며 김 회장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편히 쉬라고. 천천히 하나씩 기계가 꺼졌습니다. 호흡기의 소리가 멈추고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선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조용히, 고통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으며 너무 무의미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직선이 된 모니터를, 움직이지 않는 가슴을, 차가워지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될 기회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도 숨겼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노숙자 지원 단체에서 몇 명이 왔고 쉼터 직원 1명이 왔으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기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혼자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함 속에 아들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것을 안고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김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지만 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3분의 1을 고아원과 노숙자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강민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가족들에게 상속하되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경영권도 변경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사회 멤버로만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 경영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 환원에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유언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못한 모든 것을 아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 자신이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유언장 작성을 마친 날 저녁 김 회장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왜 갑자기 가족 회의를 여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폭풍 같은 반발이 일었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며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왜 회사를 물려주지 않느냐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느냐고, 이것은 배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산을 왜 남에게 주느냐고, 가족이 우선이 아니냐고, 자식들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배신감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유학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기대했던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지만 김 회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에 대해서도 지난 몇 달 동안의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자신의 최종 결정이며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변호사와 공증인이 확인했으며 어떤 소송을 제기해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항의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고 울었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잃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사랑까지 잃는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가족 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시선은 피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며칠 후 따로 살림을 차렸고 딸도 친구 집으로 나갔으며 둘째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내와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대화도 없었으며 침실도 분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실체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우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첫 장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 한부모 가정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 서비스, 직업훈련,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두 강민우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공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소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부채를 갚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김 회장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는 지원을 자신의 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리는 기회를 자신의 아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희망을 자신의 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이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에 조언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밖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분노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딸도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축하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결국 유학을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를 만났지만 포옹은 없었습니다. 악수만 나누고 돌아섰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고 마땅히 감내해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공정한 일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김 회장은 강민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속 공원 묘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혼자 찾아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우 2000년 3월 12일 마이너스 2025년 9월 23일. 그리고 한 줄. 사랑받지 못했지만 기억될 사람. 김 회장은 그 앞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고 어떤 말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으며 가을이 왔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도 변했습니다. 새싹이 돋고 무성해지고 단풍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25살로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김 회장도 변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때때로 가슴이 아팠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묘지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고 대학생 같았으며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 묘를 찾는 듯 했지만 김 회장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묘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강민우 씨를 아시느냐고, 어떤 분이셨느냐고. 김 회장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혈육이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땅히 함께 해야 했는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우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지만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강민우라는 분에 대해 알고 싶었고 묘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계속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젊은이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김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자신 사이에 남은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에는 안개가 내려왔고 바람이 불었으며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어서서 묘지를 나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묘비.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집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살.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안고. 김 회장도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도 없었고 화해도 없었으며 구원도 없었습니다. 단지 후회만 있었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방에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재단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한 학생 수, 프로그램 현황, 향후 계획.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도 아들에게 했던 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의 외면은, 마지막 순간의 거부는 영원히 자신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처럼, 오래 묻어둔 진실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지른 잘못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선택의 결과는 평생 따라다니며 후회는 늙어서도 무겁습니다. 김 회장은 그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평온했고 후회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외롭지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귀결이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결말이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앞에 앉아있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린 시절의 모습, 웃고 있는 모습, 그림 그리는 모습,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도 없는 흔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평생 지고 갈 짐이었고 죽는 날까지 품고 살아야 할 무게였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잠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긴 밤이었습니다. 후회만 남은 평온, 용서 없는 고요, 화해 없는 평화. 그것이 김진혁에게 남겨진 삶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부유하지만 가난하며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 선택의 대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삶.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입니다. 같은 후회를 안고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같은 외로움 속에서 그것이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